네, 저 오늘은 굉장히 좀 간단한 논문이어가지고 빨리 끝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들고 온 논문은 Fast Object Detection in Compressed Video라는 논문이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텍션 논문이에요.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논문이고, 더 정확히는 비디오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논문인데, 제가 맨날 로우 레벨 비전 논문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련성이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런 로우 레벨 비전에서 쓰이는 개념이 이렇게 하이 레벨에서도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좀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해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시작을 해보면은 일단 이 논문은 ICCV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 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디오 컴프레션을 통해서 얻은 이제 모션 벡터들 같은 것들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이 레벨 비전, 특히 여기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페스트가 붙어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성능을 올리는 방향보다는 이 컴프레스드 비디오에서 얻은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연산량을 많이 줄였다.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코덱이고요. 이 H.264라는 코덱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H.264는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확장자 엠팩에 이제 들어가 있는 코덱이고 이 코덱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쓰는 코덱의 대부분은 지금 이제 컴퓨터나 이런 데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모든 비디오들은 대부분이 다 이 H.264를 통해서 이제 압축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코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제가 PR 340번째 발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 것 같고 그냥 대충 이제 오늘 발표에서 이제 필요한 개념만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코덱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도 코덱이 있고 비디오도 코덱이 있지만 이제 인터넷상이나 또는 이제 하드 드라이브에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0과 1의 비트 시퀀스로 나타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덱이라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코덱이 적용되지 않은 비디오를 다루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디오들이 다 이렇게 코덱을 통해서 압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이 비트레이트로 이제 비트 시퀀스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적은 길이의 비트 시퀀스로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 코덱에 대한 연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더 좋은 코덱은 더 적은 시퀀스에 더 적은 길이의 시퀀스로 나타내면서 이제 원본 이미지를 덜 손상시키고 잘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코덱이 좋은 코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디오 코덱에서 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 모션이에요. 모션인데 어 이미지 코덱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이제 통째로 넣어가지고 뭐 JPEG 같은 경우는 이걸 뭐 8x8로 자른 다음에 뭐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보내고 퀀타이제이션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비트의 길이를 줄이는데요. 이런 이미지 코덱을 프레임별로 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비디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리던던시를 줄이는 거거든요. 리던던시를 줄여서 그러니까 겹치는 정보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만큼이 뭐 여기 뒤에 배경에 있는 요 표지편을 나타내는 부분이었는데 이 뒤에 프레임들을 얘기할 때 이 시퀀스가 뒤에 계속 뭐 반복해서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얘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나타낼 때 적은 비트, 적은 길이의 비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겹치는 정보들을 최대한 한 번만 나타내고 나머지 이제 이 뒤에 이후에는 이 이제 겹치는 내용들을 최대한 안 다루는 게
이제 비디오 입장에서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 코덱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이제 디코딩 타임스탬프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일단 프레임을 종류를 나눠요. I 프레임이랑 P 프레임이라는 두 프레임의 종류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 I 프레임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 I 프레임은 이제 이 I 프레임의 정의는 뭐냐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이 이미지 컴프레션을 통해서 이제 풀로 그냥 완전히 이미지 컴프레션 하듯이 이제 그 압축을 하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이 P 프레임들이 이제 이 I 프레임에 등장했던 애들은 빼고, 이 P 프레임에서 각 P 프레임에서 새로 등장하는 이제 대상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 압축을 진행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프레임이 중간중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첫 프레임만 딱 아이프레임으로 하고 나머지 다 P프레임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이제 그때그때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취하는데, 그래서 이 P프레임을 어떻게 그러면은 압축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아이프레임,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이렇게 시퀀스로 있다고 치면은, n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프레임들이 시퀀스로 있다고 치면은, 이 n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들 n개를 다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프레임, 이 첫 번째 이미지만 아이프레임이라고 치고 요런 형태로 들고 다니는 게 결국에는 더 적은 비트로 들고 다닐 수 있다, 더 유리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 모션을 구해요. 결국에 핵심은 모션인데요. 어 여기 표지판 예시를 다시 들어보면은, 이 표지판이 여기에 있는데, 어, 이 뒤에 나오는 이후 프레임들에 등장하는 이 표지판을 여기서는 인코딩을 하기 싫은 거죠. 여기서 이미 인코딩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두 이미지를 보통 빼요. 이렇게 앞에 이미지와 빼가지고 이제 차분 영상을 구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뺀다고 하면은 이 표지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빼도 이제 표지판이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빼고 싶으면은 이 표지판을 일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빼줄 필요가 있어요. 이 표지판도 이 전 프레임이랑 같은 위치로 이렇게 얼라인을 시킨 다음에 빼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모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션을 이제 프레임 사이에 있는 모든 모션들을 다 구해요. 1과 2 사이, 2와 3 사이, 3과 4 사이에 있는 모션들을 다 구하고요. 그리고 이 모션들에 대해서, 이 모션만 가지고 이 앞에 프레임에 있는 모든 픽셀들이 다 여기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프레임에 없는 픽셀이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씬 밖에서 들어온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오클루션 때문에 막 뒤에 가려져 있던 놈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이 R에 저장이 되는데, 이 R은 결국에는 이, 이 모션을 통해서 이 첫 앞에 있는 프레임을 두 번째 프레임의 그 시점으로 이렇게 픽셀들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빼지지 않는 이제 찌꺼기들을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이 R에 해당하는 애들은 확실히 이 이제 이미지 풀 영상보다는 확실히 이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모션 정보들도 사실 이게 RGB 이미지고, 이게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통해 얻은 이제 모션 벡터들인데, 확실히 딱 봐도 뭔가 훨씬 플레인하고 더 적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딱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이렇게 이미지들을 RGB로 다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가볍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H.264 코덱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제 어 I T번째, 이제 T번째 프레임을, 얘를 P 프레임이라고 치고, 이 T번째 프레임을 압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T-1번째 프레임을 이제 압축돼 있는 상태에 T-1번째 프레임을 가지고 와요. 압축했다가 복원한 영상을 가지고 오면은 이 둘 사이에 모션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모션은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보통 H.264 같은 코덱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미지 두 개가 있으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블록별로 나눠요. 블록별로 나눈 다음에 이 한 블록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블록, 그러니까 얘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블록이 이 주변에서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 베이스드로 이렇게 모션을 얻게 되고 이 이제 그러면은 VT가 모션이라고 치고요. 그러면은 이 모션은 바로 코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R 영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차분 영상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IT-1번째 프레임을 이제 방금 구한 모션에 따라서 이 픽셀들이 쭉쭉 옮겨요. 모션이 있으니까 이 픽셀이 만약에 이 픽셀이 일로 움직여야지 IT랑 비슷해진다 하면은 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은 옮긴 버전의 어떤 그 T-1번째 프레임의 각 픽셀들을 이렇게 요리조리 옮긴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보통 와핑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이쁜 말로는 모션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구한 이제 영상을 IT 바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IT랑 IT 바는 오클루전 이런 오클루전이나 뭐 씬 밖에서 막 들어오거나 뭐 나가거나 한 픽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구조의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빼는 거예요. 빼면은 RT가 나오고 이 RT를 네, 이렇게 빼서 RT를 얻을 수 있고 이 RT를 갖다가 이제 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이제 이미지 코덱에 들어가는 거죠. 이 RT가 이미지 코덱에 들어가서 이게 또 비트 시퀀스로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RT랑 VT 이 차분에 해당하는 RT랑 모션에 해당하는 VT를 이제 0과 1의 조합으로 나타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된다.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코덱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는 비디오들이 사실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RGB 이미지들이 N개 있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모든 비디오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RGB 이미지들 N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딱 한 개, RGB 한 개랑 나머지는 다 차분 영상 그리고 모션 벡터들 이런 셋을 형태로 우리는 비디오를 들고 다니게 되고요. 이제 이 비디오가 이제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하드에 저장돼 있을 때는 이 셋이 0과 1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가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를 이 비디오를 재생하거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이 디코더가 이제 얘네들을 기반으로 다시 이제 이 RGB 이미지들을 복원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압축 과정은 보통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영상을 만들 때, 영상 편집 기구 같은 애들 만들 때 보통 익스트랙트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그 창 나오고 여기 노란색 바 쭉 차잖아요. 그거 기다리는 동안 이제 이 인코딩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코더가 어디 달려 있냐면 뷰어들 이제 그 윈도우즈 뷰어라든지 아니면은 타임 플레이어 이런 애들 보면은 이제 비디오를 재생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여주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디코더가 달려 있는 거고, 참고로 이 디코더는 그럼 가벼워야겠죠. 인코더는 보통 무거운 편이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 RGB 영상을 복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런 형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반으로 오늘 설명드릴 논문, Fast Object Detection in Compressed Vide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제 여기서는 아까 V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모션을 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차분 영상을 R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레지듀얼 영상 R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이제 비디오 오브젝트 디텍션 그러니까 사실 비디오 오브젝트 디텍션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이제 비디오 관련 하이 레벨 비전 네트워크들은 비디오가 사실 이렇게 M과 R의 조합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다시 다 디코딩을 해서 RGB로 만든 다음에 이 RGB를 네트워크에다가 통과를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비효율적인 게 사실 비디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얘네가 들고 온 것도 왜 그랬냐면은 사실 모션을 활용할 수 있는 태스크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도 마찬가지고 비디오 뭐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도 그렇고 비디오에 대해서 어떤 어널리시스를 하는 대부분의 태스크들은 모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션을 활용하지 않는 뭐 메서드들도 굉장히 많지만 모션을 활용했을 때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참 웃긴 게 이렇게 RGB 이미지에서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션을 또 뽑고 앉아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비디오 코덱을 이해한 입장에서는 사실 웃긴 일인 거죠. 모션 벡터를 우리는 이미 공짜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RGB 이미지로 굳이 복원을 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옵티컬 플로우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션을 뽑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생략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이제 라이트한 버전의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가 제안하는 곳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션과 레지듀얼을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게 사실 메인 아이디어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은 그냥 이 논문은 이제 다 읽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논문의 이제 세세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면 좋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피처 익스트랙터, 메모리 네트워크, 디텍션 네트워크인데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는 아이프레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가 아까 전에 IPPPP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I는 모든 RGB 값을 다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했고 이 뒤에 P 프레임은 이제 모션 벡터랑 레지듀얼 이미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I 프레임 하나에 대해서 디텍션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 뒤에 P 프레임들은 이 I 프레임으로부터 얻은 정보랑 모션 레지듀얼 정보만 가지고 이 바운딩 파스를 움직이겠다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터는 I 프레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이 메모리 네트워크가 이제 뒤에 P 프레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애들이고 여기서 최종 피처를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 피처들에 대해서 그냥 그 기본적으로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많이 쓰는 그냥 이 뒷단에서 뭐 많이 쓰는 그런 디텍션 네트워크를 달아가지고 바운딩 박스를 최종적으로 얻는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앞에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을 먼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그냥 아이프레임 진짜 이 T번째 프레임을 아이프레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고요. 이 앞으로 이제 T 플러스 1부터 T 플러스 N까지를 P 프레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를 그냥 레즈넷 101에 넣습니다. 그래서 레즈넷 101에 특정 피처 맵 3개를 뽑고요. 그러면은 이 피처 맵 3개는 사이즈가 다르겠죠. 레즈넷이 풀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다르면은 얘네들을 이제 이 F3T를 이제 사이즈가 다르니까 가장 작은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을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F3T의 이제 햇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게 요 내용이고 이거를 이제 채널 축이 있을 테니까 이 채널 축에 대해서 그냥 다 더한 버전을 ET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L은 어, 몇 번째 레즈넷 레이어에서 가지고 온 피처이냐라는 내용이고 이 T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축으로 몇 번째 프레임이냐라는 건데 T라는 거는 이제 I 프레임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해서 각 레이어에 대해서 이 T를 구하게 되고 이거를 그냥 약간 SENet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SENet에서 하는 것처럼 얘네들을 다시 이제 유려넷에 넣어가지고 뭐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여기서는 쓴다고 하는데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MLP가 결국에는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MLP를 통해서 소프트맥스 얻은 다음에 어텐션 구하고 이 어텐션을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피처 맵에다가 곱해가지고 최종적인 어떤 피처를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SNS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피처를 얻었으면은 이제 뒤에는 P프레임들이 이제 쭉쭉 들어가게 될 텐데 이거를 모션 에이디드 LSTM이라고 얘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STM과 비슷한 구조를 얘네는 차용을 했고요. 이 뒤에서 이제 계속 인풋으로는 이미지가 아니라 레지듀얼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모션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특징은 뭐냐면은 모션은 직접적으로 네트워크에 값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게 와핑할 때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피처를 구했으면은 이 뒤에 이제 LSTM이니까 어떤 뭐 히든 피처나 이런 피처 2개가 항상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피처가 그러면은 맵 형태로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바운딩 박스면은 여기가 뭔가 빛나고 있는 뭐 사람이면은 여기가 이렇게 빛나고 있는 맵 형태로 나올 텐데
요 프레임 기준으로는 이 피처가 어, 이 사람이 한 이쯤 가 있는 이제 이미지일 확률이 있으니까 이제 이 여기가 이제 T번째 프레임이면 I 프레임이면은 T 플러스 1번째 프레임에서 만약에 사람이 일로 움직였다. 일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 피처를 쓰는 것보다는 얘를 모션 베이스드로 이 픽셀들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 위치로 옮겨 놓은 피처를 활용하는 게 이게 전 프레임의 피처를 활용할 건데 이렇게 옮겨서 활용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옮길 때 모션을 쓰게 됩니다. 모션 벡터. 이 코덱을 통해 얻은 모션 벡터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LSTM 구조랑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LSTM처럼 리커런트하게 가는데 이 앞에서 얻은 피처 맵들을 그때그때 모션으로 와핑을 해가지고 쓴다. 그게 전부고요, 사실. 그게 전부고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레지듀얼 이미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션은 그냥 와핑할 때만 쓰고 인풋으로는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까지가 내용은 다고 이렇게 해서 C를 얻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프레임마다 C를 얻는데 이 C들을 오브젝트 디텍션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바운딩 박스 BT 플러스 1, BT 플러스 2 이런 애들을 얻겠죠.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기서는 논문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저도 발표에서는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좀 같이 보면은 일단 처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뭐 다양한 거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모션 벡터를 썼느냐 안 썼느냐, 아니면 레지듀얼을 썼느냐, RGB를 그냥 썼느냐, 아니면은 LSTM 구조를 썼느냐, 아니면 그냥 CNN으로 그때그때 그 인풋을 받아서 썼느냐, 아니면 앞에서 피라미드 구조를 썼는데 이 피라미드 구조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한 것 같은데 얘네 논문에서는 이제 요 버전이 가장 그래도 성능 대비 그 프레임 퍼 세컨드도 잘 나오고 제일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버전을 가지고 뒤에서는 실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 보여주셨는데 이제 모션 얼라이먼트가 진행이 됐을 때 이 앞에 피처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끝에 이제 바운딩 박스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CT에 해당하는 피처들이라고 보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모션에 의해서 와핑을 안 한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와핑 부분이 없이 그냥 진짜 앞에서 얻은 피처를 그대로 뒤로 전달을 해줄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상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피처 맵에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부분이 왼쪽으로 잘 이동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바운딩 박스를 얻을 때도 그러면은 박스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 얘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마지막 비디오도 대상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얼라인을 안 한 놈과 한 놈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그 피처 맵의 이제 밝은 부분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첫 번째 프레임이랑 비슷한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제 얼라인을 하다 보니까 모션을 통해서 와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피처 맵들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확실히 모션 얼라인먼트를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모션 벡터를 쓰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로우넷이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제 플로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RT랑 MT가 있었는데 얘네를 갖다가 RGB 이미지로 바꾸고 얘네를 굳이 또 플로우넷에서 모션을 뽑아가지고 이 모션을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밑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MT가 플로우넷에서 뽑은 모션보다는 확실히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안 좋은 이유는 블록 베이스드다 보니까 이런 블록 베이스드로 돼 있다 보니까 일단 댄스하지 못하죠. 댄스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얘네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어 작은 오브젝트 같은 애들은 얘네가 이제 캐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MT는 이 MT를 뽑을 때 그러니까 이 MT를 뽑는 알고리즘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을 쓸 텐데 그 알고리즘들의 오브젝티브가 이 모션을 정확히 뽑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뽑은 모션이
적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카메라가 이렇게 막 이동하고 있는데 이 평탄한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는 이 픽셀들이 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얘네들이 픽셀이 전혀 안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도 RT 어떤 리즈너블한 RT 범위 안에서 RT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MT를 그냥 0으로 유지하는 게 그냥 더 적은 비트의 모션 벡터를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얘네는 더 정확한 모션을 구하는 것보다는 더 가벼운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모션 벡터 맵을 얻는 방향으로 이렇게 알고리즘들이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0인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플로우넷에서는 모션을 잘 잡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이제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IOU를 나타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근데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플로우넷보다 성능이 좋은 경우도 있더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간에 이제 플로우넷을 쓴 거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점은 이 MT를 쓸 때는 뭘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비디오에서 우리는 공짜로 얻은 내용을 쓰는 거고 이 플로우넷으로 얻은 모션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를 거쳐서 얻은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장점이고 근데 성능면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플로우넷보다 좋은 경우도 있더라 이런 내용을 이제 저자들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들이랑 이제 뭐 경쟁을 한 건데 보면은 이제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의 물론 소타 알고리즘들에 비해는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떤 그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보셨겠지만 되게 다양한 버전의 그 네트워크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FPS를 가지는 다양한 버전의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야지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들이랑 더 수월한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했더니 절대 이전 그 비교 알고리즘에 꿀리는 그런 그 성능은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가장 이제 무거운 버전, 물론 이런 경우는 이렇게 FPS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 버전에서 FPS를 줄이기 위해 이제 썼던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성능으로 채운 거죠. 그걸 성능에 그 자원을 투자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소타보다도 더 좋은 경우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MAP랑 FPS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아이고, 네, 같이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제가 여기서 그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논문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름은 MMNet이에요. 네트워크의 명칭은 MMNet이고 그래서 계속 MMNet이라고 나오는 애들이 결국 아워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실히 FPS가 이전 애들에 비해서 훨씬 좋으면서 이제 그 MAP 면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얘 말고도 사실 코덱에서 그 주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비디오에 적용한 논문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비디오 그 관련 논문들도 있고 그리고 얘를 인용하고 있는 이후 논문들도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비디오 코덱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코덱 관련된 이런 정보를 활용을 했을 때, 어, 기존 RGB에서 출발을 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그 프레임워크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또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이제 활용을 해보실 각자의 분야에서 활용을 해보시면은 되게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